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이집트, 황하를 4대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4대 문명의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유럽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몇백 년이 흐른 후에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영향을 받은 그리스 문명이 있을 뿐이죠. 제국주의를 앞세워 세계를 평정하던 19세기 유럽인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19세기의 근대적 개념의 민족주의가 싹트자 유럽인들이 제일 먼저 고민한 것은 어떻게 자기들의 역사를 고대 문명 내지 그 이전의 역사와 연결하여 잃어버린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와 인도 유럽어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저스티스 채널에서는 2년 전에 인종과 민족, 국민을 나누는 방법 편을 통해서 각각을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지 정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저스티스 채널이 민족에 대해서 여러 편에 걸쳐 시리즈로 다루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보다 근대적 개념으로서의 민족주의가 역사를 통해 어떻게 체계화되고 또 정치 논리로도 이용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도 믿고 보는 저스티스표 꿀잼 영상입니다. 좋아요 꾹 누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은 민족이 뭐냐는 겁니다. 위키백과에 민족을 검색해서 보면 종족 혹은 족군이라고도 하는데 인종, 문화, 언어, 역사, 종교가 같은 인간 집단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종족과 민족을 동일하게 보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키백과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를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책에서 민족과 종족을 혼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키도 굳이 나누어서 설명하지 않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부족까지도 종족, 민족과 마구 혼용하는 경우가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부족과 종족, 민족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 영상의 목적이 부족, 종족, 민족을 구분하는 방법을 다루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세 가지 개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부족은 셋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이며 가장 원시적인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 종족은 부족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로 19세기 민족주의가 본격 발현하기 전에 주로 사용되었다. 민족은 국민국가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창조된 개념이다 라고만 간략히 구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민족이란 개념이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왔다고 주장하는 아자가트 같은 학자가 있다는 점도 같이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폴레옹 시대 이후에 왜 유럽에서는 민족주의가 유행한 것일까요? 제가 읽은 책에서 저자는 그 이유가 국민국가의 출현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국가에서는 부족 연합체 중에서 중심부족의 우두머리가 황제나 왕 또는 장군이 되어 자신이 통괄하는 부족을 구심으로 민족 전체에 대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립혁명이나 프랑스 대혁명은 평민층을 새롭게 지배집단으로 등장시켰는데 평민 지도자들은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민족 전체를 통솔할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낸 개념이 바로 민족이라는 것인데요. 평민층 지도자들은 민족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국가를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즉 피부색 등 겉으로 보이는 생물학적 특징이 동일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역사를 공유하고 같은 국경 안에서 살면 같은 민족이 되는 것이지요. 한 발 더 나아가서 한 민족은 다른 민족의 지배를 벗어나서 하나의 통일국가를 이루어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 바로 민족주의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국가에서는 하나의 민족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근현대의 유럽이 사용한 민족의 개념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세기 초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빈체제가 들어서자 타민족의 지배를 벗어나 같은 민족들끼리 통일국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민족주의 목소리가 유럽 곳곳에서 유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민족주의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없었는데 이때 유럽인이 이용한 것이 구약성서에 있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였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어떤 내용인지는 이미 아실 테니 생략하도록 하고 대홍수가 끝난 후 방주가 표착한 곳은 현 튀르키예 동부에 있는 아라랏산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따르면 노아와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이곳을 기준으로 인류를 확산시키게 되는데요. 이때 19세기 독일의 인류학자 요한 프리드리 블루멘바흐가 처음으로 셈, 함, 야벳을 모두 코카소이드, 즉 백인종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방주가 표착한 지역이 코카서스 지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지만 최초의 인류가 모두 백인이라는 백인 우월적 세계관을 함유한 설명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나 남북 아메리카, 아프리카에는 백인과 다른 유색인종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설명해줄 보충이론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블루멘바흐는 창세기를 이용해 야벳의 후손이 코카소이드가 되었고 셈의 후손은 몽골로이드가 되었으며 함의 후손은 니그로이드가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9세기는 고고학이나 유전자 인류학 등의 학문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종 구분의 대기준을 과하게 두지 못하고 구약 성서에서 찾은 것이지요. 유럽과 인도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와 유럽을 같은 어족으로 묶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어떻게 인도의 언어와 유럽의 언어가 한 카테고리로 묶이게 되었을까요? 대항해 시대의 많은 유럽인들은 희망봉을 돌아 인도로 넘어갔습니다. 특히 영국은 18세기 중반 플라시 전투에서 승리하며 벵골을 시작으로 인도 아대륙을 정복했습니다. 이때 벵골에 설립된 법원에 윌리엄 존스라는 인물이 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는 이미 사어가 되어버린 고대 산스크리트어를 10년간 연구했는데 그 결과 산스크리트어의 가족 호칭이나 일상 언어 및 문법이 유럽 언어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내고 산스크리트어가 유럽의 고어인 그리스어, 라틴어와 동일한 뿌리에서 나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루빨리 인도를 병합해야 하는 영국 입장에서 존스의 주장은 이를 가능케 해주는 사상적 배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유럽에서는 산스크리트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존스의 주장이 합리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게 인도 유럽어족이라는 카테고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존스가 언어학적 관점에서 양 언어의 동일성을 주장하였다면 이것을 역사에 적용한 사람은 19세기 영국의 동양학자인 막스 밀러입니다. 그가 사용한 개념이 바로 아리아인인데요. 아리아인은 이란계 백인으로 원래 중앙아시아나 흑해 부간에서 살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카이바르 고개를 넘어 인도 펀잡 지방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인더스 문명을 발달시킨 드라비다인을 정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막스 밀러는 아리안 학설을 주장하면서 북인도 지방을 정복한 아리아인의 존재를 유럽과 결부시켰습니다. 즉 아리아인이 유럽에서 인도까지 광대한 지역을 정복하고 자신들의 언어를 보급해서 인도 유럽 어족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윌리엄 존스의 주장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이렇게 윌리엄 존스와 막스 밀러는 고대 문명과 유럽 역사를 연결하고 싶어 했던 19세기 제국주의자들의 수건을 풀어주었습니다. 아리안 학설을 가장 잘 이용한 사람들은 독일인이었습니다. 독일은 1871년이 되어서야 통일을 이뤄냈는데 수천 년 동안 유럽은 로마 중심의 세계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게르만족은 유럽의 변방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인은 아리안 학설을 근거로 자신들의 역사를 고대사와 연결하려 했습니다. 자신들이 아리아인의 직계 자손이며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한 것이지요. 물론 프랑스를 비롯한 라틴계 국가들은 게르만족의 대이동은 대이동이 아니라 대침입이라고 여겼지만 독일 국민들은 자신들이 아리아인의 후손이라고 믿었습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했을 때 독일은 고귀한 아리아인의 후손인 우리가 패배할 리가 없다며 유대인이 독일로 이주해 아리아인의 혈통을 더럽혀서 독일이 패배했다는 기적의 논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유대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600만 명이 홀로코스트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서양이 세계사 학문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오늘날 세계의 어족은 대략 7개로 구분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인도 유럽 어족을 비롯해서 아프리카 아시아 어족, 나일 사하라 어족, 중국 티베트 어족, 알타이 제어, 아메리카 원주민 제어, 카프카스 제어 등이 그것인데요. 이 중에서 활발히 연구된 어족은 인도 유럽어족, 구세머족, 구하머족이었고 동쪽의 언어는 활발히 연구되지 못했습니다. 현대사의 주류가 서양사이기 때문에 몽골로이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당연한 결과였죠. 따라서 4에서 7번까지의 어족은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